2020년 3월 세상이 봉쇄되고 금융시장이 붕괴되던 가운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기업 채권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채가 아니라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는 거죠. 연준은 민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직접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요. 연준이 이 채권들을 직접 사들인 건 아니었어요. 대신 한 회사를 고용해서 대신 사게 한 거죠. 그 회사는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 회사에 청구한 수수료는 제로였어요. 무료로 일해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운용사가 무료로 일한다니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이유는 그들이 돌려받는 것이 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자산 규모가 1500조 원이 넘어요. 이 규모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보다 더 크죠. 거의 모든 글로벌 대기업들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엑손 모빌, 쉐브론 등 수천 개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블랙록이 가진 무기 같은 시스템 때문입니다. 바로 알라딘 에이라딘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알라딘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21조 식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수치는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자산 규모보다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세계 최대 은행, 보험사, 연금펀드, 정부 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거의 모든 주요 거래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막강한 시스템인 셈이죠. 만약 이 정도 권력 집중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블랙록이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회사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룰 자체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소유권에서 기관 소유권으로 재편을 서서히 진행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이 일을 해냈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은 팔레런리 프링크, 레리 핑크와 7명의 파트너들이 2088년에 창립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운이 좋아서 성공한 스타트업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통찰력과 결정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바로 진짜 돈은 자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인프라를 통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프링크는 70년대와 80년대 초 버스트 보스턴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는 주택담보증권 MBS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죠. 이 금융상품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1986년 그는 금리 변동을 예상 못하고 그의 MBS 부서에서 1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실패는 그를 몰아내게 했지만 그 경험이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줬어요. 바로 리스크 관리의 통제권이 곧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가 2088년에 블랙록을 세울 때 단순히 또 다른 자산운용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관리하는 기술 회사를 세운 겁니다. 핵심 제품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 이름은 알라딘 Asset, Liability, Debt and Derivative Investment Network이었죠. 초기에는 블랙록이 알라딘의 리스크 분석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았어요.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 블랙록에 의뢰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쟁사 포트폴리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산을 사고 팔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거래를 하는지 모두 파악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포커를 치면서 상대의 패를 보는 것과 비슷하죠. 1999년 블랙록은 1,6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했어요. 적당한 규모였지만 아직 시장을 지배하는 수준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여러 인수합병이 이어지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블랙록은 멜린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와 합병하면서 곧바로 1조 원 달러 조단 달러의 자산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그들은 바클레이스 글로벌 인베스터스를 1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며 또 한 번 자산 규모를 키웠고, 이로써 세계 최대 ETF 플랫폼인 iShares를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인프라를 장악하는 전략이었다. ETF 상장 지수 펀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되었다. 개별 주식을 사는 대신 수백 개의 주식을 담고 있는 ETF를 사는 것이다. 블랙록은 iShares를 통해 이들 주식을 대신 투표권 행사하며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넘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도 만들어낸다. 2010년까지 블랙록은 3,500조 원의 자산을 관리했고, 2020년에는 8조 억천백만억 원, 8.7조 원, 2026년 현재는 10조 5천억 원, 7.5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숫자는 속임수일 수 있다. 알라딘 아이라딘 시스템 덕분에 블랙록의 영향력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자산을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으로 24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알라딘을 위험관리 도구로 사용하며, 이들이 통제하는 자산은 2,600조 원, 21.6조 원이 넘는다. 하루에도 85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알라딘에서 처리되고, 연금기금, 국부펀드, 중앙은행, 보험사, 은행들의 리스크를 분석한다. 블랙록은 단순히 자신들이 소유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소유한 것까지 들여다본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 경제학자나 정책 싱크탱크를 부르지 않고 바로 블랙록에 연락한다는 사실이다. 2008년 베어 스턴즈가 무너지자 연방준비제도는 블랙록을 불러서 베어 스턴즈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했다. AIG가 붕괴했을 때도 재무부는 블랙록을 고용해 자산 가치를 산정했고, 양적 완화 QE, 이후 주택담보증권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3월 연준이 처음으로 기업체 매입에 나서자 블랙록을 통해 어떤 채권을 사들일지 선정하고 구매를 집행하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했다. 블랙록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아웃소싱된 투자운용 부서가 되었고, 그들은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왜일까? 그들이 얻은 것은 수수료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최초 정보와 어떤 기업이 구제 금융을 받을지 결정하는 권한, 그리고 공공에 공개되기 전에 자금 배분을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였다. 이 권한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진짜 부의 이전은 구제 금융이나 위기 대응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조용한 방식인 개인 소유권에서 기관 소유권으로의 체계적 이전을 통해 일어난다. 그 작동 원리는 이렇다. 2008년 이후 블랙록은 금융화의 다음 대상 자산군으로 주택을 선정했다. 이미 기관화된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개인이 사는 주거용 주택, 즉 단독주택이었다. 2012년 블랙록은 단독주택 임대증권화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만들었다. 임대용 주택을 모아 금융상품으로 묶고 이를 마치 모기지 담보증권처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 전략이 틈새 시장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압류된 주택을 사서 임대하며 수익을 내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0년 3월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국 내에서 투자 회사들이 57만 4천 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사들였는데, 이들은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임대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다. 가장 큰 구매자는 Invitation Homes, American Homes for Rent, Progressive Residential이었으며, 이 기업들의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였다. 피닉스, 애틀랜타, 샬럿, 잭슨빌 같은 도시의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전체 단독 주택 임대 시장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0%가 넘는 곳도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만 설명할게. 기관들이 대규모로 부동산을 사들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경쟁이 어려워져 즉각적인 금융 승인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도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집 사는 가족보다 훨씬 유리하거든. 기관들이 임대주택 시장을 장악하면 가격 인상도 시장 전체에 걸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이걸 명시적으로 담합하지 않아도 말이야.
결과적으로 2005년 43%였던 40세 이하 미국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2026년에는 겨우 37.2%로 떨어졌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무한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 기관들은 연금펀드, 보험사, 그리고 알라딘, 에일라딘을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블랙록, ETF에 투자하는 은퇴 계좌를 통해 조성돼 있어. 결국 너 자신이 집을 잃는데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야. 하지만 주택 문제가 전부는 아니야. 더 큰 변화는 바로 기업 소유 구조 자체에 일어나고 있어. 2026년 기준으로 블랙록, 뱅가드 방과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함께 약 22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ETF 플랫폼을 통해 통제하고 있어. 이 세 기관이 S&P 500 기업의 8% 이상을 지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 이게 바로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 보는 공유 소유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세 기관이 모든 항공사에 큰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가격 경쟁을 할 유인도 사라지고 모든 제약회사에 큰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약값 인하 유인도 없어지는 셈이지. 미디어 회사들에도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시각을 소개할 동기도 없고 결국 그들의 목표는 각각의 기업들이 차익을 극대화하는 것, 즉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하버드, MIT, 미시간 대학 같은 곳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지. 이 연구들은 공통 소유가 높은 산업일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혁신은 적어지고 임금도 낮아진다고 밝혔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항공산업이야.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항공권 가격은 23%나 올랐는데 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졌거든. 그 기간 동안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공통 소유 지분이 산업 전체의 20%에서 35%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우연일까?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일까? 너도 알다시피 모든 경쟁자를 소유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런데 블랙록이 자본주의를 재편하는 방법은 단순히 소유권을 넘어서 ESG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거야. ESG는 환경, environmental, 사회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 투자를 의미하지. 겉으로 보기엔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블랙록은 세계 최대 ESG 펀드를 운용하면서 기업들이 ESG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압력을 넣어. 그리고 수백만의 수동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표를 행사하는 만큼 기업 경영진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누가 ESG의 기준을 정하는가 하는 거야. 누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가? 바로 블랙록과 몇몇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인 거야. 이건 민주적인 절차도 아니고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야. 몇몇 자산 운용사들이 공개적인 책임 없이 전 세계 정책을 만들어가는 셈이지. 레리 핑크버리시는 매년 CEO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성직자들의 교령처럼 여겨지기도 해. 2021년 편지에서 그는 기후 위험은 투자 위험이다라고 했고 2022년엔 자본주의를 재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2024년에는 기업들이 이제는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책임감 있게 투자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단 3년 만에 자본주의를 다시 정의하는 방향으로 급변한 거야. 그리고 더 어두운 면도 있어. ESG 정책은 대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소기업엔 불리하게 만들어.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도 그렇지. 대기업인 엑손모빌 같은 곳은 수천 명이 넘는 준법 감시팀이 있어서 쉽게 충족시키지만 작은 트럭 운송업체는 거의 불가능하지. 다양성 할당제도 마찬가지야. 구글은 수많은 인사팀이 있어 쉽게 도입하는 반면 가족이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어렵기만 하고 결국 지금의 시스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하는 구조야. ESG는 대기업들이 더 강고한 지위를 유지하게 만들고 작은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장벽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기업들은 바로 블랙록이 소유하고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차에 그 이익을 위해 규칙을 만들어내는 같은 기관들이 존재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특히 블랙록의 핵심 시스템인 아라딘, 에이라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로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아라딘은 단순히 위험 분석 도구가 아닙니다.
현실 자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240개 기관이 2조 1,600억 달러를 관리하는 이들이 모두 같은 위험 모델을 쓰면 그들은 위험을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대응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고판은 시점도 맞춰서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움직이죠. 이게 바로 안전처럼 보이게 포장된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아라딘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하나같이 위험 신호를 보고 동시에 자산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3주 만에 시장이 34%나 폭락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인 연준이 개입을 선언했죠. 아라딘의 모델이 갱신되면서 모두가 한꺼번에 다시 사기 시작했고 시장은 6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회복했어요. 이게 건강한 시장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조작된 결과일까요? 더 심각한 건 아라딘은 거래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지 예측한다는 겁니다. 블랙록은 사실상 시장의 큰 움직임을 법적인 의미의 내부자 거래보다 훨씬 앞서 알 수 있죠. 그들은 기업 내부 정보가 아니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어느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다음 수를 미리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록은 중국 벽, Chinese Walls,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윤리 강령을 내세워서 남용을 막는다고 주장하겠지만 구조적인 이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보여줍니다. 시스템적 이점이 있으면 결국 그것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마는 법이죠. 이제 블랙록과 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권력이 국가 권력과 구별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레리 프링크, 레리 핑크, 번은 정책 이반자들과의 접촉이 상상 이상입니다. 블랙록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의 자리를 옮기거나 정부 출신 인사들이 블랙록으로 돌아오곤 하죠. 회사의 졸업생들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대통령 자문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 같은 곳에 자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2년 초 블랙록의 전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책임자였던 브라이언 D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어요. 2002년에는 레리 프링크의 오랜 고문이던 아다와 왈랄리 애드모처가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죠. 금융권에서 이런 일은 흔한 일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블랙록의 회전도어, 리볼빙 도어는 특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인사가 블랙록 출신이라면 그들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블랙록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때로는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차이를 구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2020년 3월을 떠올려 보세요. 연준이 블랙록에게 기업 채권을 매수하도록 요청했을 때 블랙록은 어떤 채권을 샀을까요? 의외로 많은 채권들이 바로 블랙록의 상장 지수 펀드 ETF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에서 발행된 것들이었습니다. 즉, 정부 돈을 이용해서 블랙록의 펀드 가치를 떠받치는 자산들을 사들인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 구조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한 기관이 너무 커서 이해 상충이 무의미해지고 그 이익이 곧 모두의 이익이 되어버린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를 넘어선 또 다른 체제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기업 사회주의, corporatism,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또는 신봉건재 너프다리즘라고 부르죠. 이름이 뭐든 이 시스템은 자산이 아니라 기관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임대받는 구조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겁니다. 주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차하는 것과 같죠. 당신은 블랙록이 지배하는 ETF 주식을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쥐고 있지만 정작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체계에 맡겨져 있어요. 이 시스템은 개인의 안전보다는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돌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블랙록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고 그들이 그것을 숨기지도 않고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홍보 영상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더라도 행복할 것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클라우스 슈바프도 그 비전을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가며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모든 것을 빌려서 쓰자. 기관들이 자산을 관리하게 하고 우리는 집, 교통수단, 음식, 오락 같은 것들에 대한 구독료만 내면 되는 세상.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명확하게 선언된 비전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이 과거의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변화는 이미 한 번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주가 소유한 토지에서 일했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11조 세금을 냈어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결코 자신 것일 수 없었어요.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계급 간 이동도 사실상 막혀 있었어요. 귀족들이 통제하는 자본에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간 결정적 계기는 바로 토지 소유권이 비귀족 계층에게도 열리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논쟁이 많았던 경작지의 몰수와 분할이었지만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300년 동안 자본주의는 소유권을 가능하게 했어요. 농장을 샀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었죠. 그 소유권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부유한 엘리트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존재했어요. 노력과 저축으로 소유권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하는 일은 그 300년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일반 사람들이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새롭게 형성된 귀족, 즉 기관 투자자 계층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접근권만을 빌려 쓰는 것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봉건제와의 차이점은 새 귀족들이 개별 귀족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기관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알고리즘과 금융 엘리트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이에요. 중세 봉건제에는 수백 명의 영주들이 있었고 경쟁하는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 개의 글로벌 회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죠. 이들은 지리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최종 승자는 기관 투자자, 연금펀드, 기부금, 국부펀드, 그리고 초부 유층입니다. 이들은 자산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죠. 미국의 부의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89%를 소유하는 가운데 블랙록의 모델은 그 상위 10%에 더욱 집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레리 프링크 회장조차도 약 12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블랙록의 임원들과 주주들은 엄청난 부를 쌓고 있으며 알라딘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정보적 우위를 갖게 되죠. 반면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소유권을 통해 부를 쌓으려던 젊은이들,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 기업들이 ESG 기준을 내세우며 임금 대신 지표를 우선하는 노동자들, 제한 없는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자산을 마련하며 세대를 넘어 부를 물려주려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꿈이 무너지고 있어요. 블랙록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고 그것을 당신의 돈, 즉 당신의 401k, 연금, 은퇴 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이제 가장 무서운 사실, 바로 이 시스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인프라입니다. 이야기는 2021년 블랙록이 사상 12억 5천만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수자원 시스템, 유료도로, 전력망, 항구, 통신망 같은 사회에 뿌리인 핵심 인프라를 사들이는 경쟁에 뛰어들었죠. 우리가 의지하는 필수 시스템들이 민간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블랙록이 당신이 사는 도시의 수자원, 전력망, 유료도로를 소유하게 된다면 당신은 단순히 집 한 채를 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명에 대한 접근권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블랙록의 인프라 펀드들은 미국인 4,500만 명이 사용하는 수자원 시스템의 지분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5개 주의 재생에너지 그리드에 지배적 지분을 사들였어요. 2025년에는 교통부와 손잡고 유료도로 운영권을 인수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죠.
수십 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 인프라가 민간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그들은 영원히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가치 창출과 효율성 향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사유화해 수익으로 돌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파산 직전입니다. 연방정부 부채는 35조 달러에 달하고 각 지방정부와 도시들은 사라지지 않은 연금 부담으로 1조 4조 달러를 떠안고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에 블랙록이 현금 제안을 내놓습니다. 수자원 시스템을 팔아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오늘 돈을 받고 영원히 수익을 나누자. 절박한 정부는 거래를 체결하게 되고 결국 시민들은 공공재였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민간 기관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목적입니다. 모든 핵심 인프라의 완전한 민간 소유, 주택, 인프라, 에너지, 식량 생산, 수자원, 교통망까지. 앞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거예요. 블랙록이 모든 걸 소유하고 우리는 그들이 최적의 수익을 내는 가격에 맞춰 접근권을 빌리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록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거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몰라요. 인식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당신의 은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ETF, 특히 아이스웨어즈 ETF에 들어있다면 블랙록의 계획을 지원하는 셈이죠. 그들이 모든 것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피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넘기는 통제권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편리함보다 소유권을 우선시하세요. 가능하면 집을 사는 게 좋습니다. 임대가 더 쉽다고 느껴지더라도 말이죠. 주식을 이해한다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ETF보다 직접 소유하는 게 나아요. 부동산, 토지, 장비, 사업체 같은 실물 자산을 소유하세요. 금융화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넷째, 독점적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 공통 소유권에 대한 반독점 법 집행, 주택시장 내 기관 투자 제한, 알라딘 시스템과 유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지지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냉검한 진실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블랙록의 힘은 구조적입니다. 그들은 현대금융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를 해체하려면 정치적 의지와 규제의 용기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도된 전략입니다. 블랙록은 관심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조용히 통제권을 쌓아가면서도 모두가 다른 문제에 몰두하기를 바라죠. 소유자본주의에서 임대제 봉건제로의 전환이 조용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끝난 뒤일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뜨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집은 임대, 은퇴 자금은 기관이 관리, 직장은 기업의 ESG 기준에 맞춘 인력 정책에 종속되고 인프라는 자산 운용사들이 소유한 구조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었듯 영국이 1년 만에 제국을 잃은 것도 아니었듯이 자본주의도 극적인 혁명 없이 천천히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봉건제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자산은 알고리즘이 통제하는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고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 관리되는 방식이다. 블랙록은 악의적이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시스템 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자들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세계다. 개인 소유권 대신 기관의 통제권이 자리 잡는 곳, 부는 금융권 엘리트들 사이에 집중되고 대다수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임대권을 갖는 곳이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그들의 명확한 비전이다. 그리고 그들은 1조 달러, 10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20조 천억 달러의 위험 관리 자산을 갖추고 있고 정부 권력을 무제한으로 활용하여 이 비전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충분한 사람들이 제때 눈치채서 이를 멈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그저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임대 봉건제에 순응하며 소유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이다.